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상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토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아침. 자, 오늘이 사터데이. 더 눈에 쏙 들어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정책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잘 쉬어야 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주말을 가장 멋지게 즐기는 비법 대공개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줘버리세요. 옆에 계신 분들 혹은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right now,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해집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모두 정봉주의 정치쇼 집중하면서 즐거운 주말 알찬 정보까지 살뜰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보다 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자, 영화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물을 탁 치고 This Movie를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말로 하는데 영화가 보이는 마법의 구라를 풀어주실,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예. 네. 오늘 목소리 살았어요. 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야죠. 예. 네. 자, 잠시 뒤면 부산으로 쏘실. 네. 부산 국제영화제. 준비하러. 준비위원장. 네. 언젠가는 할. 깜짝이야. 네. 굉장히 윤성은 영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요즘 윤성원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부산국제영화제. 그럼요. 네. 강수현 씨도 그만뒀고. 올해까지는 하고, 네. 그만둔다고 천명을 하긴 했죠. 네. 천명을 했죠. 네. 자, 복잡한 얘기입니다. 네. 영화 평론가들도 각자 좋아하는 영화. 있죠. 예. 네. 어느 영화 장르? 저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죠. 네. 저의 제가 히치콕의 적자죠. 멋지다. 그렇게 말하니까 히치콕의 적자. 히치콕 돈 못 벌었대요? 엄청 벌었죠. 그게 적자래. 흑자입니다, 그럼. 저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법안 발의 전에 많이 하세요. 예. 아재 개그 금지법이 곧 발효된다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윤성훈 씨, 어떤 장르? 저는 아무래도 그냥 멜로드라마인 것 같아요, 결국에.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누아르. 예.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영화관에서 8번인가 7번 본 영화가 있어요. 영화관에서요? 예. 첩혈상웅. 홍콩 누아르. 예, 홍콩 누아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정통 누아르하고는 좀 그렇죠.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웨스턴과 마카로니 웨스턴이 다르듯이. 예. 그 다음에 첩혈상웅의 존 우 감독이. 네. 오우삼. 네, 오우삼. 그대로 할리우드에서 네. 첩혈상웅판을 만든 게 페이스 오프. 그렇죠. 비둘기 나르죠. 네. 또 교회 성당 나오고 비둘기 나르고. 예. 네. 그 인서트 컷이 꼭 항상 들어가죠. 인장이죠. 네. 저는 그 홍콩 누아를 보면서 재밌는 게 마지막에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쫙 깔리잖아요. 네. 그게 홍콩이 그렇죠. 네. 영국 조차를 앞두고 그렇죠. 네. 중국으로 반환을 돌아가는. 앞두고. 네. 그렇죠. 반환을 앞두고. 네. 그 15년 전, 20년 전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때 홍콩 영화는 누아르로 쫙 깔립니다. 갈 것 없는 미래. 오로지 사랑만. 영화 많이 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웨인 왕 감독이 예. 차이니즈 박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 이제 홍콩 반환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그 사랑을 잃고 또 죽음까지 예. 또 가져가는 죽음을 가져간다 아니 그 죽음을 앞둔 한 기자인가요? 사진 기자인가요? 네. 그때 제레미 아이언스가 맡은 영화. 네네. 차이니즈 박스도 홍콩 네. 반환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영웅본색이 이제 첩혈싸움인지 그 어느 장면에서 홍콩 그 구룡반도에서 홍콩성을 쫙 내려다보면서 그 주인발에게 누군가 그래요. 복수 그만하고 떠나라. 그때 네. 딱 대답이 가슴 짠하죠. 갈 곳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첩혈 상황이 매우 정치적으로 읽히네요.
그럼요. 이제 그렇죠. 아까 전에 네. 딱 풀어주셨어요. 완전히 그럼요. 완벽 분석. 네. 그 영웅문색은 아니어도 철별쌍홍은 그 맥락이 다 그렇게 읽히네요. 그 당시 나왔던 그리고 영화가. 사랑하는 여인과 마지막에 네. 네? 엇갈리는 거. 엇갈리고 네. 손을 못 잡잖아요. 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아, 진짜. 그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이게 약간 순정이 다 있나 봐요. 네. 정말 우리가 좀 순종적이에요. 정말 이 프로그램은 저 웃으면 안 진정한 되는데. 그 50대를 위한 이건 이 얘기는 지금 20, 30대 청취자분들은 잘 예.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엇갈리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장면. 그렇죠. 그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50대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 다 이제 눈물이 촉촉히 그럼요. 흐르면서 그리고 딱 총을 겨누잖아요. 총을 겨누고 그 카메라는 360도 쫙 회전을 해. 그리고 총은 결국 발사되지 않고 네. 겨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553의 그 당시에 그 특기였죠. 360도. 네, 360도 회전. 그거 어지러웠어요. 술 먹고 가면 다 올리는 너무 어지러워서. 네. 네. 아, 비둘기 꼭 날아요. 아까 얘기 네. 드렸잖아요. 인장이라고. 자기 예. 영화라는 표시죠. 영화. 아, 오삼 인장이야. 영화. 네. 예. 그리고 꼭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지가 파괴돼. 그렇죠. 성당이든 그렇죠. 교회도. 왜냐하면 신도 없다. 그렇죠. 갈 곳도 없다. 굉장히 예. 저 자리 바꿔 앉으세요. 어허, 네. 아, 예. 네. 자, 오늘 무슨 영화 가져오셨어요? 저는 VIP 갖고 왔습니다. 아, VIP. 네, 아무래도 지금 예. 개봉을 해서 아마 예. 오늘 토요일 지나서 음. 내일 주말 지나면 아마 100만이 넘을 것 같고요. 예.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호호가 엇갈리는.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예. 평론의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음새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저는 오늘 저녁 봐요. 그러시죠. 예. 네. 그 또 다음 주에 예. 오늘 첫별상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VIP를 대해서. 네. 잘 얘기를 그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작품이. 네. 예. 이미 영국의 평론가들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동막고를 보고 이미 한국인들 마음속에 네. 통일은 이루어졌다. 아, 웰컴 투 동막골도 진짜 네. 지금 20대가 모르는 영화가 정말 50대 청취층을 겨냥한 진짜. 예. 네. 그리고 그 미국 폭격기는 이상하게 아무데나 다 때려. 그 당시 B29. 예. 하여튼 VIP 얘기는요. 그 돌아가면 북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아하. 북한 고위급 그 공직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공직자의 아들과 그 일당들이 거기가 그 일진이에요? 그렇죠. 고위급의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종석 분.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아하. 기획 탈북을 기순. 하는 거죠. 아. 네. 기획 기순을 하는 거고 그 기획 기순에 남한의 국내에 국정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을 데려왔더니 얘네들이 또 남한에서 똑같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 남한의 형사가 그들을 쫓고 그래서 김명민 씨. 김명민 씨죠. 분. 네. 그래서 그 북한의 형사가 또 탈북 형식으로 이제 남한에 잠입을 하고요. 박기순 씨죠. 예. 그들을 잡으려.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컨대 장성택 계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숨겨놓은 계좌를 해외 계좌, 특히 중국 쪽 계좌를 이용하려는 CIA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남한, 설정 무척 복잡하네요. 네, CIA 예. 그리고 남한에서는 경찰, 국정원 간에 이제 조직 간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계속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장동훈은 어디에 속해? 국정원 부장이죠. 국정원 부장. 과거에는 로컬에서 이제 현장에서 뛰던 아주 기민한 현장 요원이었는데 기획요원이 돼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내부 감찰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 정치 사찰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런 역할인데 어쨌든 그 배우들이 흔히들 얘기해서 초호화 캐스팅이어서 그렇죠. 관심을 많이 모았었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사실은 처음 볼 때 왜 시작할 때가 2013년 프롤로그 이후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2013년이에요. 그래서 예. 왜 2013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에 김정일 사망 이전에 장성택 그쪽이 약간 밀리고요. 권력 서열에서 다시 김정일 사망 이후에 장성택
계열이 다시 권력을 좀 잡았다가 김정은 예. 집권 초기 당시에. 그렇죠. 그러다 약 1년 정도의 시간 후에 공개 처형당했잖아요. 예. 그 과정의 이음새, 북한 정권의 변화의 이음새와 거기에 대응하는 남한과 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네. 그 나오는 이제 첩보 드라마가 사실은 여러 팩트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꾸미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박훈정 감독은 시나리오 작가 출신답게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을 모티브로 잡아서 그 국내외 또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정권의 변화사를 잘 끌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박훈정 감독이 신세계와 신사계 대호. 네. 부당거래 네. 부당거래도 각본을 네, 쓴 각본. 건가요? 대호 네 이런 작품도 만들었었죠. 대호 네. 신세계. 신세계는 참 네. 많이 한국판- 좋아하셨죠. 한국판 대부 시리즈 1편이죠. 근데 무간도의 네, 그렇죠. 네, 네, 무간도 2. 그렇습니다. 네, 리바이벌 레퍼런스가 있는 버전이라고. 영화죠. 네. 무간도 그렇죠. 네. 무간도와 대부 뭐 등등 이렇게 좀 섞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죠. 400만 명 이상이 신세계요. 관람했다. 네. 신세계는 가만히 보면 무척 선이 굵었던 네. 남성의 영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죠. VIP는 그것은 VIP도 완전 남성의 남성적 영화라서. 영화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성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좀 지나치게 대상화시키는 좀 측면이 불편한 있어서 측면이 네. 있죠. 그래요? 네. 여성 관객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불쾌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작품이 그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역학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촉수가 매우 좋은 감독이자 또는 시나리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인 취향이 이분이 이 양반이네. 박훈정 감독이 약간 마초이스트인가요? 그런 마초적이죠. 쪽을 잘 그리죠. 네. 부당거래도 개인 사실 성향은? 개인 성향은 이제 얌전하게 생기고요. 예. 마초를 꿈꾸는 노마초네. 혼자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마초적이진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그냥 벽을 보고 마초처럼 울어요. 맞춰, 막 벽을 막 쳐.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 좀 그 호불호가 아까 여성분들은 호불호가 불편할 가린다고 수 하셨는데, 있겠다. 네, 그 남자들의 조직 사회 문화를 기가 막히게 그리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네. 전설의 일진 출신들이 보면은 이게 좋아하실 수 세상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강력반 형사들의 모습이나 또는 국정원의 조직 구조 예. 그게 예. 아마 한국의 남성들이 겪는 조직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가 다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박훈정 감독은 그런 조직 사회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엄청난 수집을 리서치가 하겠죠?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좋은 그 시나리오고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만 봐도요. 김명민의 거칠은 대사, 네. 네. 웃지 않는 장동건의 모습 이걸 딱 보면서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김명민 씨가 이제 늘 담배를 물고 나오는데 예. 201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개연성은 있죠. 그런데 조금 김명민이란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캐릭터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 좀 과장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거친 역이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네, 김명민 네. 씨 뭐 어쨌든 연기 잘하는 배우이기 연기 잘하는 때문에. 배우고요. 네. 네. 장동건 씨도 굉장히 노력하는. 장동건 씨는 배우고. 이 영화에서 정말 그간에 보지 못했던 그냥 계속 말끝마다 욕설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또 소화를 해주셨고 이종석 씨 뭐 너무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든 또 배우들이 여기서 욕을 참 심하게 하죠. 네. 맛깔지게. 네. 찰지게. 찰지게. 네. 욕을 찰지게 들리면 그것도 좀 정상이 아닌데 하여튼 네. 그게 아마 아니, 저기 어쩌면 욕쟁이 방송을 하는 할머님이나 같은 이런 방송을 하는 최강욱 그 네, 변호사가 변호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남 사람들 이제 욕을 아주 찰지게, 네, 찰지게 하는데 비호남 출신이면서 저렇게 욕을 입에 착착 감기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욕 강사였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실 때. 어쨌든 매우 남성적인 영화이고 그 디테일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모사가 묘사라는 표현보다 모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사. 네. 네. 현실 모사가
매우 근접해 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모습이든 또 그 강력반 형사의 모습이든 실제 북한 사회의 지금 모습이든 남북한 간의 모습이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남한의 지금 모습이든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런 강력 사건으로 치환시켜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100만 원커녕 10,000명도 안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리가요. 토요일 날 오늘 보신다고 하니까 직접 판단해 보시기. 아니 그리고 지금 남북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면으로서 남과 북과 미국의 관계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 일본 쪽을 통해서 북한 그 주민 실태 보고서 같은 것들이 그 이렇게 유출된 거 보면요. 실제 팩트이긴 한데 그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부르주아 범죄가 지금 활개를 친다는 거죠. 성폭력, 등등 마약,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제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금 이종석 씨가 맡은 그런 연쇄살인범 이런 얘기도 충분히 사이코패스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한 형사가 이 영화 속에서 맡게 되는 결말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든 남한 사회든 북한 사회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존재들과 또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정의로운 뭔가의 어떤 그 모토나 방향이 잘 먹혀들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간신히 우리 사회는 지금 촛불 시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가 그런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형사 2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동희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100만 명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나 그거 막 궁금해졌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달리는 댓글은 전생이 멋집니다. 아니 근데 난 너무 궁금해갖고 딴청을 하고 싶어. 막 빠져들 것 같아. 딴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딴청을 하는데 이게 귀에 자꾸 저 얘기가 들어와. 멀티가 강하시잖아요. 어쨌든 기획 기순이나 이런 건 정말 좀 신선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탈북자들 또는 이쪽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세계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귀순자들 또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 경로와 여러 동기가 굉장히 많다. 그게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무슨 영화 가져오셨어요? 네, 스노든이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스노든?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2막 요 뉴스를 보고서 이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사실 오늘 국정원, 국가정보원 특집처럼 이렇게 꾸며졌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의 경우 CIA와 NSA의 정보 분석원으로 활동 중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이 내부 고발자로서 인간이 사찰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폭로한 그런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스노든. 그러니까 CIA 하면은 중앙정보국이고요. 그리고 NSA 하면 국가안보국인데 여기 이제 정보분석원으로 일하던 인물이 정부가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항상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안정,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경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서 본인이 모든 것을 이제 폭로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피하고. 처음 홍콩 어디에가 있고 그랬었죠. 네, 홍콩에서 이제 했었죠. 폭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죠.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되고 나서 푸틴이 선물로 스노든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갖고 정말 트럼프는 오래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처음에는 그 오바마 정부도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가 아니라 해커다. 해커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스노든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건 금지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영화는
어떤 내부 감찰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의 그 책임감이나 그 사명감 같은 것이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실존 인물이죠, 봤어요. 스노든이. 에드워드 네. 스노든. 조셉 고든 레빗이 그 에드워드 스노든 역할을 맡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아서요? 어떤 부분이요? 말하는 걸 똑같이 해요. 아,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렇게 입을 잘 안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빨을 앙담은 상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대화 특징이 있는데 대화술의 특징이 있는데 그 조셉 고든 레빗이 그걸 그대로 흉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올리버 스톤 영화인데 이게 조셉 고든 레빗이 사실 외모는 약간 좀 더 왜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거의 싱크로율 100% 네. 에드워드 스노든 역할을 했어요. 실제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금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시티즌. 네, 시티즌4라는 네. 다큐멘터리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댓글 조작 사건이 뭐 지금 우리 윤성원 평론가는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한 사람의 인물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느냐지만 우린 거꾸로 그 한 국정원장 한 명이 그런 4년 한 9년의 역사를 막 퇴행시키고 이런 셈이잖아요. 댓글 조작하고 뭐 예컨대 그 정상적인 글을 막 좌파 글로 매도해서 그러면 거기에 상대하는 우파 글을 양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저는 그것도 일종의 광기인데요. 그 이념적 광기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사실 역사나 사회의 모든 이 정상적인 패턴을 다 뒤로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영화는 이 지금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고 얼굴이 가려워요. 우리가 계속하죠. 이거. 제가 네네. 되게 지루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영화 할 때 댓글을 봤어요. 좀 집중하고 듣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아 정말요? 네, 댓글을 비판하면서 그 댓글에 나온 얘기들 많이 참고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끼어들 때가 좀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얼굴만 가려운 줄 알았더니 머리도 가려워요. 그래서 왜 가려운가 계속 생각 중이에요. 말씀 안 하시려고 노력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겠고. 진행까지 하세요? 네. 저런 멘트는 뭐지? 죄송합니다. 이제 댓글 달리겠네요. 아니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좀 해라 어떻게?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올리버 스톤이 아직도 살아 있다. 아까 영화가 크게 히트치진 않았죠. 네, 그런데 올리버 스톤 감독하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해서 사라예보 영화제 때 한국 영화인들이 사드 반대 운동에 동참해서 네, 자기의 어떤 소신껏 발언한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요. 올해 지금 우리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 얘기했는데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강정마을도 자주 가고요. 올리버 스톤은 한국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특히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워낙은 이제 베트남 남미 전문이죠. 베트남 3부작을 만들었고, 근데 남미 쪽 쿠바 쪽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화 보편을 규정한다고요. 베트남 이쪽 남미 쪽 중남미 쪽의 전문가가 되니까 전 세계 국제 관계가 막 도가 튼 거예요. 그러면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한 지역의 저항과 압제를 보면 알고리즘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패턴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올리버 스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그런 감독이고 저는 그래서 이 스노든도 그런 맥락에서는 가장 적합한 감독이 영화 보시면은 적합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다큐와 극영화가 어떤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너무 생생한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난번에 아주 유명한 영화 평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가 시대를 앞서가는 예지감이 있다. 그 유명한 평론가 여기 앉아 계시는 오동진 씨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자기가 진짜 대단하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제가 이 영화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가디언즈 기자, 그러니까 이걸 폭로한 매체의 기자가 한 말이 있어서요. 글렌 그린월드라는 그런 기자인데요. 감시는 권력과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다방면에서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감시국가가 기본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의 위협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가디언지의 그 기자처럼 한국의 이제 그 기자 세계도 많이 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MBC, KBS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복잡하고요. 김장님 사장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지난주로 돌아간 듯한 그런 그런 멘트. 얘기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잘 듣고 계시죠? 물어봤는데 네. 우리 방송 좀 들으세요. 네. 정봉재 정치쇼.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은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과학을 못했는데 왜 이 시간이 좋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소개 안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네. 자,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아, 우리 프로가 좋아. 소개하는 막 들이대 그냥 소개해달라고. 자, 과학보다 정치, 정치보다 과학.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오늘은 민물장어, 민물장어요? 뱀장어, 뱀장어, 네, 장어구이? 운하기. 문화기. 네. 어허. 민물장어가 가장 맛있는 곳에서 잡히는 민물장어 혹은 양식도 가장 맛있는 곳에서 하는 게 어느 강의 어느 위치인지 모르시죠? 어디입니까? 풍천. 풍천. 아, 예. 풍천장어 되게 유명하죠. 예. 풍천이 사람들이 지명인 줄 알아요. 뭐예요, 그러면? 저는 그건 몰랐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뱀장어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그걸 몰랐네. 예. 풍천이라고 하면 네.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것. 그래서 조금 짠 듯 짜지 않은 듯 물이 섞이는 곳. 그래서 섞이는 곳에서 풍천장어라고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제가 왜 그곳에서 잡히는 풍천에서 잡히는 뱀장어가 맛있는지 예.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설명했어요.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풍천장어뿐만 아니라 사람 사회에서도 네. 경계에 있는 분들,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거의 양성적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남자면서 여성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그렇죠. 여성이면서 남성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정치인이면서 탤런트의 감수성을 갖고 탤런트면서 정치인의 감수성을 갖고 지금 또 폴리테이너 본인 자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세상의 모든 결론이 이쪽으로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 뱀장어 좋아하세요? 아, 뱀장어요? 네,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데 네, 그 이상하게 남성들이 좋아하잖아요, 뱀장어를. 그렇죠. 저는 이제 과하게 좋아하면 안 되는 체질이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기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선호하는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먹어보면은 되게 별미잖아요. 그 술안주에 좋아요. 기름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괜히 뱀장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민물장어의 꿈?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4대강의 보의 일부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라라는 지시도 내렸어요. 예, 감사원 2차례 감사원에 네. 조사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순간 뱀장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 피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뱀장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오호. 사실은 뱀장어를 흔히 저희가 이제 민물장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물장어라는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뱀장어는 민물에서 살긴 살죠. 예. 그 강의 중상류에서 4년에서 7년 정도를 살다가 예.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예.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사는 거네? 네? 양쪽에서 다 사는 거 바다에서도 살고 바다에 물에서. 살고 그러니까 연어랑 반대예요.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 강으로 알을 낳을 올라오잖아요. 때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뱀장어는
우리가 흔히 민물장어라고 하는 뱀장어는 반대로 강에서 4년에서 7년 정도로 살다가 예. 알을 낳으려고 하면은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바다로 새끼를 깔려고 바다로 나갈 때 당연히 영양분을 많이 비축을 해놓겠죠 몸에. 예. 그러니까 강과 바다의 경계인 풍천에서 잡히는 뱀장어가 제일 맛있는 뱀장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알을 낳으러 가잖아요. 알을 낳으러 갑니다. 그럼 알도 품고 있을 거 아니야. 풍천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정말 신비한 건데요. 그냥 가까운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장어가 바다로 나가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뱀장어 암컷과 수컷이 만나가지고 알을 까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였어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미스터리였어요. 그냥 세계 여러 곳의 바다들이 후보로 오르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뱀장어가 서로 교배를 해서 알을 까는지는 미스터리였었는데 이 우리나라만큼 뱀장어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운하기. 네, 운하기. 그러니까 일본의 과학자들이 거의 10년에 걸쳐 가지고 뱀장어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확인이 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수심 160m.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필리핀 근처잖아요. 예. 그 필리핀 인근의 태평양에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있는 근처의 해저 산맥에서 뱀장어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해서 알을 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야, 그 밑에까지 근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우리나라의 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하면 거의 3,000km예요. 와. 그러니까 교배를 하고 새끼를 까러 3,000km의 바다를 나간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는데 4대는 보 때문에 못 갔구나. 예, 너무 장관이겠죠, 진짜. 예. 그 동부가 온갖 군데서 모인 뱀장어들이 보통 수온 한 25도에서 26도 되는 따뜻한 바다에서 막 달빛이 내리는 그런 해양에서 집단으로 교배를 하는 거죠. 서로 말은 통하였죠. 예를 들고 일본에서 왔고 와다시노 니온노 뱀장어 됐어.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집단으로. I am 미쿡 뱀장어. 네, 그래서 그렇게 집단으로 그렇게 교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알을 낳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신기한 건데 알을 낳으면은 새끼는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어미의 고향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어미의 고향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3,000km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거를 찾으면 새끼가 어미의 고향을 찾는 뇌나 무슨 텔레파시나 무슨 주파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과하게 이용하면 묘한 무언가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산란 후에 어미들은 죽어요. 거기서요? 네, 당연히 산란한 다음에 알을 낳은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을 다 소진하고 알을 그냥 낳고 죽는 거예요. 전 진짜 부모 희생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그런 광란의 그런 교배를 한 다음에 알을 낳고 우리는 이제 간혼이 내 강으로 찾아가거라. 그러나 4대강 보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뱀장어 새끼들이 몸 길이가 한 8cm 정도 된대요. 예. 근데 6개월에서 1년 동안 3,000km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미의 고향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해오는 거죠. 그러다가 3,000km를 여행을 딱 해온 다음에 대륙분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강어기 정도에 딱 갔을 때 실뱀장어로 변태를 한대요. 에? 네. 실뱀장어로 변태를 한다는 거죠. 7cm짜리가요? 네. 7, 8cm 정도의 뱀장어 새끼들이 해류를 따라서 3,000km를 이동해 온 다음에 우리나라 강으로 와 다시. 우리나라 강 근처에서 드디어 실뱀장어로 한 5cm, 6cm 정도 되는 실뱀장어로 축소 변태를 하는 거죠. 거기서 실뱀장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 방송 들으신 애청자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뱀장어는 양식이 안 돼요. 뱀장어 양식이 안 돼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양식이라면 그거잖아요. 예. 알을 산란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체까지 다 그러니까요. 하는 게 이제 완벽한 양식인 건데 다 양식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뱀장어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실뱀장어로 실뱀장어를 잡아가지고 예. 어른 뱀장어로 키우는 그래서 뱀장어는 양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업계에서는 양만이라고 합니다. 양만? 키운다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양식 뱀장어라고 구이로 먹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3,000km를 거슬러 올라온 것들이에요. 예. 마리아나 그럼 필리핀어로 대화를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네 필리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뱀장어를 먹을 때 경외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존경한다. I respect you. 그러면서 네. 막 먹어 그냥. 아 진짜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거의 모든 민물 뱀장어들은 다 3,000km를 마리아나 해구에서 헤엄쳐 와가지고 예. 새끼 상태가 되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금강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하루에 1만 마리 정도의 실뱀장어가 잡혔대요. 아, 그 계절은 없나요? 네? 계절은 따로 없어요, 계절? 계절은 보통 12월에서 3월 사이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실뱀장어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양식장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하는 게 지금 저희가 먹는 뱀장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뱀장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요. 민물장어 엄청 비싸죠. 그 비싸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구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4대강 보? 4대강 보. 4대강 이제 하구뚝이랑 보는 약간 다른데 하구뚝은 하구언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막아놓으니까는 3,000km를 거슬러 올라온 실뱀장어들이 그 하구뚝을 뚫고서 강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에 있던 뱀장어들은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보 때문에 하구뚝은 뭐 이렇게 이 물이 가끔씩 이렇게 순환이라도 하는데 또 이명박 정부 때 보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 중상류에 살던 뱀장어 성체들이 새끼를 까러 3,000km 여행을 가러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보들이 막혀 있으니까는 위에 있는 뱀장어 딱 가. 그 보 앞에서 안내원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 결방입니까? 네, 맞습니다. 결항입니다. 돌아가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000km를 헤엄쳐온 실뱀장어들은 어미가 살던 고향으로 올라가고 싶은데도 네. 하구원이나 이런 게 막혀 있어요. 또 뭐 하구원을 어떻게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보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그런 못하고. 거예요. 그 올라온 실뱀장어들은 그러는 거예요. 홍길동 뱀장어가 되는 거야. 어미의 고향을 어미의 고향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맞아요. 네네. 야, 어떻게 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황선도 박사라고 예. 이런 이 뱀장어나 이런 전문가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도. 물고기들이 가는 길. 어도. 어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도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보나 하구원 두 개도 오도라는 걸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사이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도라는 걸 만들긴 했대요. 어도를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폴짝폴짝 뛰는 물고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놨대요. 근데 뱀장어는 폴짝폴짝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기는 헤엄을 쳐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어떡하냐 이거. 뱀장어 소주 안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어야 돼. 그리고 이 뱀장어 먹으면서 그 4대강 찬성한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뱀장어 비싸다고 뱀장어나 아니면은 그 영세 상인들한테 욕하실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천 생태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걸 방조한 우리들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는 거죠. 진짜 뱀장어한테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3,000km를 갔다가 거기서 자기 모든 걸 소진하고 새끼를 깐 다음에 그 새끼들은 또 어미의 고향을 또 가기 위해서 3,000km를 헤엄쳐 오는데 뱀장어는 진짜 강으로 가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은데 그 하구원 뚝이라던가 아니면 보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 뱀장어 생태계가 이제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린 거죠. 제가 2013년 그 MB 사무실 앞에 대치동 그러니까 그 삼성동 MB 사무실 앞에 가서 2012년 9월 2일 박근혜 후보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밝히십시오. 네. 네. 그때 이제 댓글 얘기를 거의 다 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9월 10일서부터 9월 초서부터 댓글이 2배, 3배로 확 늘어난 거예요. 내가 댓글로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 추정컨대 나 건들지 마라. 대통령 돼서 당신은 내가 댓글로 당선시킨다.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실을 밝혀라. 9월 2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에 와서 그래야겠어요. 민물장어에게 사과하라.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민물장어의 가정 파탄을 시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 장어의 생태계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를 해버린 건데. 마리아나라 그랬죠? 아까 마리아나. 네, 마리아나. 아, 마리화나가 아니라 마리아나. 마리아나. 아, 마리아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정치와 과학이 만나는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4대강 보호를 환경영향 평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 2년 동안 장어는 죽어요 계속. 예, 장어가 장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천 생태계가 망가지고 예. 파괴가 됐겠어요. 녹조. 네, 녹조 라떼. 녹조. 그 녹조는 또 당장 녹조에서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상수원으로 사용을 쓸수 하고 없고, 있는 물고기도 죽고. 네,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보도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당장 그냥 그 부셔버렸으면 다 폭파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명박 그 MB랑 똑같은 정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그럼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2년 동안에 밀어붙여가지고 수십 조를 써가면서 보를 만들고 4대강을 파헤쳤지만은 어쨌든 뱀장어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다 부숴버리고 싶지만은 진짜 지금 만들어 놓은 보들이 하천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또 이 보드를 철거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을지. 왜냐하면은 또 지난 또 몇 년간 또 하천 생태계는 보호가 있는 상황에 또 약간 적응을 하면서 또 변해왔을 거거든요. 그 환경 전문가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보호 그냥 부셔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그럼 그 환경 그 강이 오염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환경은 그거에 따라 적응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다만 물기를 소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환경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 이 보가 지어졌을 때 하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를 걷어냈을 예. 때 하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일부 강의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네,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원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장어가 갈 수 있는 물길은 그 일부만이라도 좀 그 뚫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5도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제 탁상공론인데. 아, 5도만 먼저 뚫으자고 그냥. 예. 근데 그 5도를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물고기에 맞춰서 만들어놨다는 건 그거만 지금 아닙니까? 부셔버리면 물길이 고기에서라도 네. 소통을 하게. 그래서 저는 뭐 70년대 하루에 1만 마리 정도가 잡혔던 실뱀장어 네. 그 시절을 우리가 다시 복원시키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강이 이렇게 그 깊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 김포 하구의 뚝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뚝을 왜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 띄우려고요. 근데 배 띄우려고 그렇게 환경을 파괴해도 되는 건가? 네. 옛날에 한강 가고 헤엄치고 그랬어요. 그게 깊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니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참 이제 4대강 사업 삽질을 하고 막 있을 때 네. 독일의 이제 하천 전문가들이 문화 한국에 전문가죠.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왜 미스테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세계적인 트렌드는 지금 하천 복원이 트렌드인데 왜 세계적인 트렌드를 쫓아가기는커녕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60년대 70년대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보호를 짓고
하천을 이런 식으로 직선화해서 정비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가 미스테리하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MB가 건설업계 출신이라서 건설업계에 뭔가 당근을 주기 위해서 그런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들 들었는데 예. 그런 맥락에서도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그런 건설업계 트렌드가 하천 복원 기술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 복원 사업 같은 걸 국가에서 건설업계 푸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비용도 더 많이 든대요. 하천 복원을 하는 정말 게 건설업자 돈 벌고 싶어서 네. 하천 복원 하천 시켜라. 복원을 시켜. 네.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도 아니고 네. 잡탕에 변종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한국에서 요청해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정말 약간 어이상실이고 약간 미스터리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당근을 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지금과는 정반대로 하천 복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천 복원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복까지 또 부셔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죠. 정말 건설업 살리고 싶으면 하천 복원, 생태계 살리기 위해서 하천 복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거든. 제일 빠른 때라 그러잖아요. 네. 저 돈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돈 써야 됩니다. 네. 그거 쓰라 국민들 세금 내고 있고 부족하면 세금 좀 더 걷고 해서 하천 복원시키고 우리 아이들 또 잘 살 수 있는 보육비 더 많이 주고 아동수당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있는 사람들 좀 더 세금 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봉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참 이제 부수고 짓고 하는 개발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더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곳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자연의 복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예. 뭐 보완할 인프라들은 보완해 가면서 예. 가능하면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복원할 건 복원하는 예.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은 올랐거든요. 근데 각 가정의 전기세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왜 떨어졌냐 봤더니 전기 높여서. 효율성. 그래서 이 수요 관리, 효율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그런 예. 효율 같은 것도 그러면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원전 또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요. 태양광 발전소 또 얘기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 강양구 기자님께서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꼭 신청곡이 오늘 있다고? 뱀장어에 얽힌 슬픈 사연을 이제 들려드렸으니까 너무 슬퍼요. 그런 뱀장어의 애환을 담은 노래가 딱 있더라고요. 고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신해철 씨도 그리운데 민물장어도 그립고. 네.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들으면서 일단 인사하시고요. 네, 강양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들으면서 반성하세요. 저는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